우리 중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쓸 때 조금 다른 책에서 부족했다고 느꼈던 게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스탈린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으로 써야 되겠다. 역사적 사실을 조금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한 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가 마오이즘이 상당히 독특한 입장인데, 마오이즘의 독특성을 잘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오이즘을 스탈린주의 R로 보는 견해도 상당히 많고, 물론 그런 측면이 실제로 있죠. 그런 측면도 많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마오이즘이라는 거를 너무 좀 이상한, 주로 이제 60년대 나온 프랑스 좌파 지식인들이 그 마오이즘을 아주 이제 뿅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환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장릭 고다르 영화 있잖아요. 차이니스 걸인가? 그 원제목이 하여튼 중국 여인으로 번역할 수 있는 영화.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 특히 프랑스 극좌파들이 마오이즘에 대해서 가지고 환상이 되게 크거든요. 너무 이상적으로 잘 모르고, 프랑스 현실에, 중국 현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런 얘기들이 또 일부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서 마오이즘을 좀 객관적으로 그리되 비중을 좀 많이 둬서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좀 주목을 강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마오이즘이 스탈린주의하고 비슷한 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 비슷한 생각은 스탈린주의 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마오이즘이 스탈린주의와 다른 점을 조금 더 얘기를 더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소분쟁 같은 것도 겪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기부터 마오는 스탈린주의와의 대결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당권을 잡아요. 마오가 처음부터 중국 공산당을 주도해서 만들고 처음부터 1인자였던 게 아니거든요. 중간에 정치 투쟁 과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겪어요. 그 과정에서 그 마오의 정치적 적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코미테른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당권 투쟁을 오랫동안 벌여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1인자가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의식적으로 스탈린주의나 소련의 공식적인 입장과 자기의 입장의 차별성을 주려고 되게 많은 애를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을 좀 중심적으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다른 하나는 아시아 공산주의는 다른 책에서, 유럽에서 나온 책은 거의 없으니까 조금 넣었는데, 오늘 시간이 허락한다면은 같이 연결되는 얘기니까 중국하고 아시아 공산주의를 연결해서 다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그 웨스턴 마크시즘하고 60년대 그 신좌파들 정도를 간략하게 하고 조금 일찍 끝내는 걸로 목표는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중국 혁명과 마오주의를 이제 넘어갈 텐데요. 중국 현대사 조금 아시나요? 중국 현대사를 조금 아시면 더 설명을 적게 해주려고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 청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명나라, 청나라였죠. 중국이 공화정으로 넘어오기 이전의 상태는 청나라였죠. 청나라 말기가 되면 이제 상당히 중국이 거의 쇠퇴했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서구 열강들이 중국을 점령하는 과정 간략하게 좀 봤었잖아요. 그리고 뭐 저 아편전쟁 이런 거 다 잘 아시죠. 황비용 영화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게 다 그거 아니에요. 소재가 서구 열강들이 중국 침략한 거 다 배경을 했으니까 그 당시 중국 사회가 얼마나 거의 쇠퇴하고 중앙정부가 거의 소멸한 상태였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 인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갈망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근데 대체로 좀 실험된 거는 뭐냐면은 중국을 근대화된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데에 대한 상당한 동의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서 극단적으로 표현된 게 바로 신의 혁명이죠. 신의 혁명을 통해서 실제로 청조가 망하죠. 그렇다고 해서 청조가 망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국가가 형성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이렇게 됐냐? 그렇지 못하게 된 게 문제죠. 그렇지 못하고 중앙정부는 붕괴해 버렸는데 그걸 뒤를 잇는 어떤 안정된 근대화된 국가가 성립된 게 아니라 나라가 다 쪼개져 버리죠. 쪼개져서
비공식적인 군벌들, 지방을, 각 지역을 다스리는 군사 지도자, 군사 집단들이 나라를 거의 쪼개서 활거하는 상태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신해혁명을 주도했던 손문과 국민당도 세력이 상당히 약했어요. 세력이 상당히 약했기 때문에 군벌 중에 일부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정치적 세력 기반도 그 남해안에 산업이 발달한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게 이제 청조가 망한 이후에 중국의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벌들의 지배나 그 이전의 청조의 지배라는 거는 중국 인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자기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아주 없애야 될 정치 체제다라는 인식은 중국 인민들이 상당 부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손문이 정치적 영향력보다 훨씬 큰 대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정치 입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손문의 이념이 산민주의라는 거, 산민주의는 다 들어보셨죠. 민족, 민권, 민생이라는 거죠. 민족은 말 그대로 민족의 독립과 근대적 민족 국가의 성립이라는 거고, 민권은 정치적 측면에서의 그 민주적 권리를 쟁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생이 문제인데, 민생은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중국 같은 나라에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중국의 문제가 인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살았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았냐, 그거잖아요. 지주들이 너무 가혹한 수탈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땅을 갖고 먹고 살만한 넓이의 자기 땅을 갖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의 수가 너무나 적었고, 그리고 자영농이라 하더라도 자영농에게 해당된 토지의 양이 너무나 적었고, 이게 기본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 민생의 핵심적인 조치는 뭐냐면 토지개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련의 사례에서도 봤듯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구지주계급을 없애고 자영농 체제, 중소자영농이 농업의 중심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그 이후의 근대적 자본주의로의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인식. 막스주의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자들 다 공유하고 있던 이 당시의 인식이었잖아요. 이 인식에 근거해서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개혁을 주장을 하는데, 토지개혁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갈라지겠죠. 손문과 국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서도 지주계급도 일부 있었고, 또 대부르주아 계급들이 많았어요. 손문의 주요한 정치적 지지 세력들은 그 상해나 이쪽에 이미 당시에 성립되어 있던 그 산업 기반을 갖고 있던, 상업이나 산업에 종사하던 대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 지원자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돈을 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송씨 집안, 손문, 장개석도 또 재벌 한 사람, 송씨 집안에 딸이 셋이었잖아요. 딸 셋이 하나는 손문의 부인이 되고, 하나는 장개석의 부인이 되고, 하나는 그 당시 제일 큰 부자하고 결혼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중국을 다 지배했던 거죠. 한 집안의 딸 셋이.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이제 손문을 지원을 했던 세력이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그런 지지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 인민들의 지지는 어떤 거냐면 바로 아주 좀 급진적인 토지개혁에 대한 바람이 있었죠. 무상으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줄 거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문을 지지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거는 국민당은 처음부터 두 가지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대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일부 지주들과 대자본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국민당 우파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인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토지개혁을 해야 된다고 믿는 좌파적 성향의 집단으로 처음부터 구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손문이 점점 세력을 키워갔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군사력이 없잖아요. 군벌들이 중국의 각 영토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빼앗아 오지 않으면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당한테 이제 군대가 없었으니까 군대를 만들자. 근데 군대를 누가 만들어주냐? 누가 만들어줬을 거예요? 국민당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좌파적 성향, 우파적 성향이 공존하긴 했지만 누가 만들어줬을 거예요?
소련이 만들었어요. 코민테른이 공식적으로 여기에 개입해요. 공식적으로 개입해서 철도 열차 2대에 금하고 무기를 가득 싣고 중국으로 와요. 와서 손문한테 군자금을 대고 실제 군사고 문화를 파견해서 군대를 만들었죠. 군대를 만들려면은 처음에 이제 군사교육도 시키지만 장교들이 있어야지 병사들 훈련시키니까 장교 양성한 학교도 만들어줘요. 사관학교를 만들어요. 그게 황포군관학교입니다. 장개석이 황포군관학교 교장 출신이잖아요. 그 황포군관학교를 소련군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무기도 국민당 군대의 무기는 처음부터 소련제 무기를 다 공급받았고 군대 조직도 다 그렇고 군사 지휘관들도 다 모스크바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국민당 군대를 만들어 나가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 소련이 왜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고 국민당을 지지를 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이 당시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경찰 눈을 피해서 어떤 호수에 배 띄워놓고 하는데 당대 때였으니까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공산당이 설립되면 엄청나게 세력이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모였을 것 같아요. 13명인가 모여가지고 배 타고 자기들끼리 만세를 한번 부르고 그치. 그렇게 그 정도로 세력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코민테른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 자생적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몇몇의 지식인 그룹에, 아주 소수 그룹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세움의 회원수보다 훨씬 적었다. 아주 세력이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앞으로 혁명을 주도할 세력으로 키운다는 건 현실적으로 힘들었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관이나 혁명에 대한 이론적 입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지금 보는 게 뭐냐면은 막스주의를 규정짓는 아주 큰 특징이 역사에 대한 단선론적 인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게 목적론적인 방향으로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주의를 정립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중국이라는 사회를 그 당시에 누구나 어떻게 인식했냐, 그 당시 중국 사회를 반식민지 사회, 절반 정도, 완전히 다 점령된 건 아니었잖아. 부분적으로 점령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서구 열강들이 거의 다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반식민지 사회이고, 또 봉건사회 또는 봉건사회라고 아예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절반 정도만,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는 진행됐으니까 절반 정도가 봉건적인 사회라고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장이 어떻게 갈리든지 간에 중국 사회는 식민지라는 특징이 절반 정도, 또 봉건사회라는 특징이 절반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아주 낙후된 사회라고 바뀐 거야. 그렇게 되니까 이 중국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 앞선 사회주의를 실현을 해야 되고, 스탈린이 관점에, 스탈린이나 또는 공산주의 입장에서 그 이전에 이 사회에서 먼저 자본주의 사회를 경과하지 않으면은 이리로 갈 수가 없다고 입장입니다. 이게 우리가 봤듯이 소련 공산주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했어요. 소련을 건설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러한 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이런 이행이 필요하고, 이 이행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안고 있는 사회다,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코민테른이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주체는 당연히 누가 되느냐? 부르주아 여기 나와 있잖아. 부르주아가 주체가 되는 혁명이어야 되지, 공산주의자 또는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되는 혁명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당을 자기들이 파트너로 삼은 거죠. 네, 물론 정치적 고려도 있었어요. 외교적인 고려도 있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공산당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공산당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당 군대가 세력을 키워나갈 때쯤 되면은 세력이 아주 미약하긴 했지만 도시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상당수 아주 급속하게 특히 상해 같은 상해나 광동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되고 있었고 또 농촌의 농민운동이라는 거는 19세기 중반부터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농민 반란 이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농민 반란들이 계속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의 일부가 농촌 출신의 공산주의자들의 일부가 이 자생적인 농민운동과 결합해서 이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는 운동도 상당히 세력을 얻고 있던 무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형성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지시를 하냐 하면은 통일전선을 지시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코민테르의 공식적인 입장. 4차 코민테르에서 통일전선을 지시하던 그 당시에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향을 지시를 하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연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럽이라는 삼인주의자들이 연합의 대상이겠지만 여기에 삼인주의자들도 없으니까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하고 결합해야 된다. 자유주의적 성향의 자본가 계급들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합의 방식이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당대 당끼리 협상을 하냐 그게 아니라 이종 당적을 가지기를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공산 당적을 가지고 있대 국민당에 개별적으로 다 입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산 당원들이 다 국민당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국민당 좌파하고 연합을 해서 세력을 형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1차 국공합작이에요. 자, 이제, 근데, 조금 뒤에 손문이 죽어버려요, 근데. 손문은 근데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회주의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토지개혁 플랜 자체가. 그리고 실제로 소련이 자기를 지원해줘서 상당히 좋아했겠죠. 상당히 친한, 그래서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죠. 소련과 연대한다. 이게 그 손문의 공식적인 정책이었어요. 연소용공, 그죠? 친소? 영공. 그래서 소련과 연대하고 공산주의자를 수용해서 연합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입장으로 첨랑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손문이 죽어버려요. 죽고 나서 이 안에서 좌우파의 노선 대립이 격화되죠. 그전에도 노선 대립이 있었지만 손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권위가 상당한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국부잖아요. 공산주의자들도 다 추앙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권위 때문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이제 폭발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파들이 점점 더 세력을 얻게 되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은 장개석의 쿠데타야. 장개석이 국민당 군대의 이제 지도자였는데 얘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쿠데타를 일으켜서 좌파들 그리고 이제 특히 공산주의자들을 대학살을 하죠. 학살을 해버려요. 상당히 많은 몇만 명에 이르는 공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협력자들, 노동자들이 대학살을 당하죠. 여러 대도시에서 상하이 대학살도 있고 그 앞서서 어디죠? 광동인가? 어디죠? 갑자기 또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서 대학살이 나고 그 대학살 중에 하나를 소재로 한 소설도 있잖아요. 그 앙드레 말로란 프랑스 소설가가 쓴 정복자라는 소설을 보셨어요? 그게 그런 그 배경이에요. 그 군벌들이, 그 우파 군벌들이 공산주의자들 이렇게 학살하는 그런 사건 아주 그 리얼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자를 거의 절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도시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 거의 붕괴해버리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책임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공합작 하라고 해서 했더니만 사회가 좋긴커녕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소련 내부에서 스탈린하고 트로츠키가 탁 논쟁을 벌이죠. 네가 잘못해, 네가 잘못해 일어나서. 어쨌든 이제 트로츠키주의자들이 스탈린의 과오라고 비판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거예요. 국공합작을 무리하게 지시해서 공산주의 운동을 이제 폐퇴시켰다. 뭐 이런 거는.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죠. 농촌에 원래 기반이 있던 사람들만 남게 됐으니까 농촌을 중심으로 그 중국 공산주의 운동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죠. 그 마오라는 사람은 원래 초기 중국 공산당 초기부터
중요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1인자도 아니었고 도시의 중심적인 활동가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세력 기반 자기 고향이었던 호남성, 중국어 후난성이라고 하는 출신이에요. 호남성 출신인데 여기가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예요. 호남성, 강서성 이런 데가 중국의 대표적인 곡창지대고, 그러니까 농업 기반지죠. 여기서 자생적인 농민운동과 이제 초기부터 연계를 맺으면서 이 농민 반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부터 상당히 농민 친화적인 그런 노선을 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게 1927년에 마오가 호남 농민운동 시찰 보고라는 보고서를 공산당 중앙에 제출을 해요. 근데 이제 이 텍스트가 나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취급받는 텍스트예요. 왜 중요하게 취급받냐 하면은 마오주의가 스탈린이나 소련 공산주의 공식적 입장과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초기에서부터 보여주는 텍스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마오의 노선이 중소분쟁 때 뭐 중국 소련과 대립하면서 달라진 이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마오는 공산주의에 대한 다른 전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텍스트로 많이 얘기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텍스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농민들의 혁명적 잠재력에 대한 믿음,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농민들을 계급 분석을 해요. 그래서 부농, 빈농, 중농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나눠서 특히 그 중에 빈농들이 특별한 교육이나 의식적인 정치적 지도를 받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혁명적 역량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런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해요. 우리가 앞에 스탈린이나 그 이전에 인터내셔널 이런 거 봤지만 농민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게 공식적인 막스주의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농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우파 쿠데타로 공산당이 괴멸하게 되면서 그게 상당히 우여곡절이 좀 있어요. 여러 지도부들이 등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이립삼 이런 사람들이 당권을 잡았을 때는 상당히 극좌적인 모험주의에 의한 무장 봉기를 계속 시도를 하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실패하면서 이제 모택동도 호남에서 이제 공산당 세력을 데리고 농민 반란을 다시 시도를 해요. 그런 거니까 결국 다 패배하고 어디로 들어가 패잔명을 이끌고 정강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가요. 산적이 되는 거죠, 산적이. 실제로 거기에 산적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결합해서 정강산 소비에트라는 걸 건설을 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독자적인 세력을 사실은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정강산을 중심으로 세력을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멀리까지 확장을 해서 강서성이라는 중국의 혁명 단위가 지금도 성 단위로 돼 있잖아요. 강서성 일대의 상당히 넓은 지역을 공산당이 독립된 지배 영역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1931년인데 있다가 31년 정도가 되면은 강서 소비에트 인구가 한 300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00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넓은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고 여기에 강서 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국가 설립했다고 선포를 하게 되죠. 상당히 실험적인 공산주의 조치들을 여기서 또 시행도 해보고 이런 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공산주의 근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서 소비에트라는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인민들이 대부분이 농민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마오의 노선은 처음부터 이 당시부터도 농민 공산주의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농민 공산주의적 성격이라는 게 조금 모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거야. 이 문제 우리 러시아 혁명에서 논쟁거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로드니키는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줘서 농민이 소유하게 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공산주의자들 입장은 뭐였죠? 국유화하는 거야. 국유화하고 농업을 집단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마오는 이 입장을 따르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이 공산당이 중국에서 세력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이 당시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이 점령한 지역에 가면 지주를 뭐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한 다음에 농민들에게 토지 개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농민들이 지지를 얻게 되겠죠. 그래서 공산당이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업은 일단 군사적으로 투쟁해서 군벌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지주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문화선전대가 항상 홍군에는 같이 가요. 공산당 분들 같이 가서 농민들을 상대로 정치의식 교육을 해서 거기서 새로운 당원이나 새로운 군대를 충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농민의 지지를 얻지 않고서는 공산당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존속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이 점점 되니까 국민당 군대가 이때는 이제 북벌을 통해서 군벌들이 거의 점령하고 장개석이 중국이 대부분 영토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지금 거의 가지고 있었거든요. 군벌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동맹을 맺어도 이제 장개석이 1인자가 된 거예요. 그 군벌들은 다 장개석의 잠재적인 이제 지지나 지시를 받는, 지지하고 지시를 받는 그런 관계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장개석 군대가 보기에 공산주의자들 다시 이렇게 세력을 키워나가니까 무력으로 이제 진압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4번인가? 에 거쳐서 아주 대규모 군사작전을 펴죠. 토벌 작전을 펴는 거야. 근데 그 당시 군사력의 정도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 300만 뭐 그래 봤자 사실은 중국 전체로 치면 상당히 좁은 지역이고 그리고 군사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소련이 지원했던 무기들은 국민당 군대가 다 가지고 있었고 이 당시에는 이미 서구 열강들이 자본주의 열강들이 장개석 군대를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스탈린도 왔다 갔다 해요. 장개석하고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아요. 양다리를 걸쳐요. 스탈린도.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 공산당 군대는 군사력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대규모 군대하고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중요한 전술로 삼게 되죠. 그래서 이 게릴라전의 경험이 중국 공산당의 나중에 지금까지도 중국 공산당의 특징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 게릴라전의 경험을 거치면서 마오가 전술 교과들을 하나 써요. 게릴라전에 대한 전술 교본 같은 걸 하나 쓰는데 그게 바로 지구전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니고 이 지구전론이라는 책이 상당히 흥미로운 텍스트예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고 짧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냥 군사 교본 같아요. 근데 그 마오라는 사람이 되게 제가 너무 좀 긍정적으로 다른 막스주의자들과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좀 복합적이고 좀 심오한 데가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전술 교과서를 써도 이걸 철학책처럼 써요.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캐릭터가. 상당히 문학적이기도 하고, 한시 이런 거 되게 많이 외우고 쓰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왜 닉슨이랑 회담하고 나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미국 측에서. 무슨 정치 지도자하고 외교 회담을 한 것 같지 않고, 철학자랑 무슨 이렇게 문답 주고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좀 캐릭터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지구전론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철학책이에요, 철학책.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 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전쟁에 대한 게릴라전에 대한 전술을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혁명에서 또는 이제 정치적 과정에서 정치적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이제 군사적인 용어를 빌어서 또 해요. 상당히 좀 재밌는 책이에요. 결국 이거 뭘 보여주냐 하면은 마오주의 이론적 입장을 상당 부분 이론적 입장을 형성해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게 바로 이게 전쟁의 체험이에요. 중국 공산주의는 소련 공산당도 내전을 겪었지만 소련 공산당보다 훨씬 오래된 전투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이 전투 경험이 중국 공산주의의 특성을 거의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중국 공산주의가 국가를 장악해서 공산당 정권을 성립한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인민해방군이 상당히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이때까지도 노택동은 1인자가 아니에요. 1인자가 아니고, 이 당시에 당권을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 하면은, 유소파라는 명칭을 썼는데, 소련 유학파들이죠. 소련 유학파들이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인물이 이제 28명이다. 그래서 28인을 볼셰비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던 집단이 장악을 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 앞서서 말했던 동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소련에서 정치교육을, 이론적 교육과 정치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코민테른하고 계속 이제 연결망을 갖고 있으면서 코민테른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이행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당권을 잡고 있던 무렵에 전쟁에서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마오나 다른 뭐 주더나 이런 다른 주요한 그 당시 공산당의 지도자들은 동시에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였다. 마오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마오가 중국 공산당의 1인자가 될 수 있어 딴 거 하나도 없고 전투 잘해서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또 사실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오는 전투에서 거의 한 번도 안 지거든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무슨 사관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좀 탁월한 군사 지도자였던 거죠. 그랬는데 코민테른에서 아주 고급 교육을 받고 오고 군사 교육도 받고 오고, 심지어 이제 여기에 독일 출신의 코민테른 요원이 군사 고문관으로 와 있었는데, 얘가 군사 전술을 총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휘를 하니까 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면서 도망을 간 게 대장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 듯하게 큰 뜻을 품고 막 이렇게 간 것 같지만 사실은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 그리고 아주 끔찍한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그런데 대장정은 뭐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드라마로도 나오고, 너무 극적인, 20세기 현대사에서 너무 극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문학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되고 해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대장정 자체가 뭐가 중국 공산주의를 성공으로 이끈 사건이라기보다 대장정을 통해서 겪었던 체험이 중국 공산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 정서나 이념을 결정하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대장정 과정에서 패전의 책임이 있었던 이 코민테른 요원들이나 유소파들을 몰아내고 마오가 1인자가 되는 거예요. 또 물론 결정적으로 1인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마오가 1인자가 되는데, 1인자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이 대장정이에요. 근데 이제 대장정이 왜 중국 공산당의 성격하고 연관이 되냐면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 요새 케이블 TV에 보면 중국 사극 되게 많이 해주잖아요. 전쟁 나온 거. 이거 보면 항상 전쟁이 어떤 거 약탈이에요.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청조 만렵, 이 당시 군벌들까지 전쟁은 기본적으로 약탈을 수반하는 거예요. 군비를 마련, 정상적인 방법으로 군비를 마련 못 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생산력이 낮은 단계고. 특히 군벌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공장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산업 기반을 물론 갖고 있었던 군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약탈에 의존해요. 그렇죠? 그 펄벅 대지 보셨어요? 펄벅 대지 소설 보면 왕룡의 아들, 셋째 아들인가가 작은 군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약탈하고 이런 얘기 나오죠. 잘 안 보셨나? 소설들 잘 안 보시라고. 하여튼 중국의 역사에서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전통적으로 2500년, 3000년 역사 동안에 인생이 행복한 조건이 아주 소박해요. 전쟁이, 자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산 거야. 그게 거의 없었거든. 어떤 사람이 역사학자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전국 그 규모의 전쟁이 20년, 평균 20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지전은 거의 매년 있어요. 그 정도로 전란이 많았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들은 전쟁이 서유럽에 기사들 전쟁하는데 소규모면, 이제 중국은 전쟁하면 어떻게 돼? 다 인민들을 징발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군량을 다 빼앗아가고, 점령당하면 다 약탈당하고, 살해당하고, 이게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최초로 인민들을 약탈하지 않는 군대를 경험한가? 그게 홍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왜 인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냐면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토지개혁이에요. 점령과 동시에 토지개혁을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아주 엄격한 군대 규율을 갖고 있어서 약탈을 하면 그 자리에서 사형해요. 대장경 우리가 생각하면 막 허겁지겁 해장병들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기 바빴을 것 같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은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시면은 식량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겠죠. 식량 배급을 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조금 더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 어떤 사람이 남들로서 조금 더 몰래 먹었어. 발각이 됐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병사도 몇 명 안 남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잖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사형이에요. 끝까지. 그리고 한 번도 그 원칙이 깨진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돈을 빌렸다. 발각되면 사형이에요. 그냥 다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인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폐해를 끼치면 다 사형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그렇게 되니까 인민들이 자원을 하는 거예요. 군대. 2500년 중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을 약탈하지 않고 심지어 와서 자기들한테 땅을 조금 있으면 이제 어차피 국민당 군대 가서 다시 되돌려 받겠지만 땅을 주는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이게 자기들이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던 무렵에 그랬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대장경 기간에도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무섭지 않아요? 이게 보통의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엄청난 금욕이 요구가 되는 거야. 그거 자기들인데 그렇잖아요. 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잖아요. 그걸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대장경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제 책에도 잠깐 나와 있고 보시면 알아요. 그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대장경 드라마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 그 드라마 배우 중에 모택동 대역 배우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 있어요. 몇십 년째 그 역할을 하는 아저씨 하나 있거든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와서 계속 찍어. 계속 찍는데 거기 보면 물론 이제 자기들이 과장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던 체험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들이 공유하는 경험이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이렇게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연대감 이런 게 있겠죠. 자부심. 그다음에 그게 뭐 영광의 길이 아니고 정말 고난의 길이었으니까 이걸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삶이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표준이 그 이후에 당에 가입한 모든 사람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싫어하겠죠. 이 꼰대들 막 그러면서 싫어하겠죠. 근데 중국의 인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정말 열악했기 때문에 인민들이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보고 느낀 게 동질감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편이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운동권들 보면 운동하시는 분도 아마 이 중에 있을 수 있고 요즘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워낙 적으니까 옛날엔 대학 안에서 운동권, 비운동권 저희 대학교에도 갈등이 심했잖아요. 서로 싫어하고 친구들끼리도 같은 과인데 비운동권하고 잘 안 놀았어요. 저희도. 지금도 보면 대학 동창들과 서먹해요. 비운동권들은 보면 서먹해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운동권 안에 있어보면 되게 시원하거든요. 인간들이 너무 싫어. 뭐가 이렇게 성격이 좀 삐뚤어진 애들이 운동하는 거 같다는 생각을 저만 한 줄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고 얘기해보니까 다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서로를 싫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될 때 그 운동하던 저희 선배들이 뭐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조금 진보적이라고 이미 이제 운동을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됐지만 사회가 진보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소위 386 세대들이 노무현을 짓고 싶은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대요. 그 주변에 운동권들 출신들이 노무현 주변 막 이광재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쭉 있잖아요. 뭐 부천시장 수도 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들. 저 인간들 잘난 척할 거 생각하니까 정말 찍어주기 싫다는 거야. 20년이 지났는데 그 원한이 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도 그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 정서적 저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요.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노무현 지지하고 뭐 더욱 좌파적인 사람 지지하더라도 인간이 싫어하는 거야. 그 노선은 좋지만
그 인간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운동이 발전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회가 좋다는 걸 알겠지만 걔네들하고 같이는 가기 싫은 거야.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운동본 주변에 있고 얼쩍대고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지만 지금도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인 것 같아. 근데 걔네들하고 같이 살 때는 안 가고 싶어. 지금이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 이렇게 되면 절대로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없는 거야.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너무 이렇게 야박하게 얘기하는 것 같긴 하지만, 남욕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한국의 진보운동이 실패한 제일 큰 원인이 대중들이 이 운동을 주도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다, 나랑 한편이다라는 심정적인 동질감을 못 느끼는 거야. 저 사람은 잘난 사람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만 할 뿐이지 우리랑 같은 사람이다, 우리가 힘들 때 나랑 같이 있어줄 거다, 이런 신뢰감을 기본적으로 못 가지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운동이 그래서 다 망한 거야. 근데 중국 공산당 그걸 한 거야. 그걸 한 거죠. 이게 제일 큰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인주의부터 레닌의 전위당 이론까지 일관되게 연결됐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계몽주의적인 아이디어라고 그랬잖아요. 선진적인 지식인들이 대중들을 가르치고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회로 가야 될지를 다 지도하는 이 모델이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들은 처음부터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런 생각을 하죠.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르칠까? 그리고 우리가 대중들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아주 중요한 과제로 설정을 하고, 이 대중들이 공산당원들 또는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랑 아예 다른 집단 사람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면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아주 분명하게 했던 거야. 그걸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대중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대중이 열악하면 똑같이 열악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대중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그 조조가 만드는 둔접법.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 군대는 동시에 농사도 짓고 생산하고 그래요. 그런 걸 같이 해요. 가급적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민을 약탈하지 않는 군대, 그리고 인민과 한편인 군대, 그리고 실제로 구성원들이 초기에는 도시 노동자들 중에 공산주의가 있지만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됐다? 농민들 중심이 됐다는 거죠. 당원들이나 그 공산당 군대의 구성원들이 다 농민의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우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장경을 거치고 도착한 데가 연안이라는 곳이거든요. 연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주 외진 곳에서 몇 명이 모여서 근거지를 다시 건설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대를 연안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연안시대 중국 공산당을 지배하던 중요한 정치적 지향, 정서적인 동질성, 이런 것들을 연안정신이라고 자기들이 불렀어요. 연안정신의 핵심이 뭐냐? 대중노선이에요. 자기들 용어예요. 대중노선이 연안정신의 핵심적인 거죠. 엄격한 규율, 금욕주의적 정신, 민중과의 연대의식,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야. 그래서 마오이즘이 전통적인 공산주의와 다른 노선이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시기죠. 그 전에 이제 호남 농민운동 보고서나 자생적 농민동이 결합해서 내라가 보였지만, 이게 중국 공산당 안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게 바로 연안시대야. 그 다음에 이 연안시대의 정신에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정신이 이제 부가가 되는데, 더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는 초기부터 아까 중국 사회가 반식민사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그 황비용 영화에 보면 아주 민족의식이 강하잖아요. 그게 19세기 후반부터 서구 열강들 침략을 받게 되니까 민족의식이 상당히 고양돼 있었어요. 이미 고양돼 있던 전제도 있었고, 거기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1937년에 중일전쟁이 발발하거든요. 중일전쟁이 발발하니까 이 일본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인민들이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국민당 군대, 장개석 군대가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은 능동적으로 대응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군대를 일본하고 싸우는데 주력을 보내지 않고
일본 전선에서 계속 후퇴를 시켜. 전면전을 하지 않고. 그리고 군대의 주력을 공산당 토벌에다 쏟아부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인민들이 그 민족주의적 정서가 가는 중국 인민들은 장개석에 대해서 이제 점점 이탈하게 되는 거죠. 이거 이상한 사람 아니냐. 아무리 공산주의자라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지금 평화스러운 시대라고 몰라도 일본이 침략해서 중국을 아주 빠른 속도로 먹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는 계속 후퇴하면서 군대를 공산당 토벌하는 데만 집중하니까 이게 이거 반민족적인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인민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공산당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대결, 항일 전쟁이라는 것을 공산당의 아주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장개석 군대의 차별성을 두게 되는 거죠. 그 항일 전쟁이라는 거를 공산당이 수행하면서 당연히 민족의식이 더 고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연한 정신에 민족 정신이 결합되면서 중국 공산주의 아주 중요한 정서들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국 국민당 군대도 그렇고 공산당 군대도 그렇고 군사력이 사실 일본의 관동군에 비하면 상당히 취약했죠. 그렇게 하니까 연전연패를 하죠.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군대의 경우에는 무력이 약하니까 역시 또 게릴라전을 펴요. 근데 중국 땅이 너무 넓잖아요. 넓으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군 점령 지역이더라도 그 넓은 지역을 모든 군대가 다 이렇게 통제하기에는 군사력이 너무 부족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군사 거점 지역, 그러니까 도시나 성이나 이런 데만 일본군이 지배하고 낮에는 일본군의 영향력이 미치지만 밤이 돼서 일본군이 기지 안으로 들어가고 나면 그 지역은 다시 공산군대가 오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점령 지역의 부분들을 공산군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역을 점점 넓혀나가요. 게릴라전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공산당 지지 세력들이 확산이 됐겠죠. 어쨌든 일본의 침략이라는 건 대응할 필요가 있었는데 중국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입장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의 입장도 그렇고 항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개석 군대는 계속 공산당 군대를 토벌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만주 지역의 군벌이었던 장항량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군벌이에요. 보수적인 군벌인데 일본하고 원한이 있었거든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살당해요, 일본 군대에. 그래서 원한이 있어서 계속 장개석한테 이거 국공합작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항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근데 장개석이 계속 거부하니까 이제 불러서 회담하자 그런 다음에 연금을 시켜버려요. 연금을 시키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 저기 국공합작하면 풀어줄 테니까 사인해라 그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른 여론들도 이제 변화하고 해서 장개석이 마지 못해서 국공합작을 승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2차 국공합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2차 국공합작이 그러고 나서 사이좋게 잘 지내냐면 그렇죠. 아주 우여곡절이 많아요. 실제로 역사책을 보면. 그러니까 항일전쟁 하는 시기 중에도 공산당 군대하고 국민당 군대하고 전투도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리고 속으로 서로 다 깐마음 먹고 있기 때문에 의심도 많이 하고 스무스하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2차 국공합작이라는 게 성립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항일전쟁을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마오주의가 민족주의적 색채를 더 강하게 띠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한 5분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